안녕하세요. 중졸 검정고시 국어의 박수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역시 세 편의 작품을 볼까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는 편집글을 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는 기행문, 그리고 세 번째는 정기문입니다. 각각의 장르가 다 다른데 지금 하나로 묶어서 제가 설명을 하는 이유가 장르는 다, 갈래는 다르지만 크게 봤을 때 수필의 범주 안에 다 포함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묶었고요. 자, 수필의 범주 안에 포함되면서도 각각 어떤 점들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지 이거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작품을 보면 옥중에서 어머니께 올리는 글월이라고 하는 작품이고 편집글입니다. 일단 작가가 심훈이라고 나타나 있고요. 제목만 봤을 때도 작가가 현재 옥중, 옥살이를 하고 있는 중이구나. 그리고 어머니를 향해 쓴 글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옥중이라고 하는 게 독립운동을 하다가 옥중에 갇혔다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거고요. 자신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옥중에 갇히게 된다는 사실을 어머니께 알리지 못한 채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실들하고 내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는 조국 독립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편지를 통해 어머니께 전달을 하는 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나타나 있는 내용들 편집글이니까 딱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건 편집글의 특성을 먼저 보셔야 되는데요. 처음에 제가 설명했던 수필의 범주 안에 지금 보게 될 편집글, 그리고 조금 이따 보게 될 기행문, 그리고 그 마지막 작품으로 보게 될 정기문. 그러나 그 정기문 중에서도 오늘 보게 될 작품은 자서전입니다. 이렇게 수필 안에 다 포함될 수 있는 특징이 뭐냐면요. 편집글은 분명히 자기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쓴 글입니다. 그래서 경험을 쓴 글이긴 하지만 차이점은 독자가 정해져 있다라는 차이점이 다르고요. 기행문 같은 글은 자기의 경험담을 쓴 글이긴 하나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어떤 곳을 여행하고 나서 여정, 견문, 감상을 적은 글이다 라고 보면 되고요. 자서전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자신의 일생에 대해서 혹은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자서전은요. 그 당시에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이나 이런 것과 결부지어서 어떤 특정한 인물에 대한 평가를 좀 내리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한 특징들이 다른 수필과는 조금 다릅니다. 무게감이 조금 더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서전은 정기문하고도 연결지어서 여러분들이 같이 보셔야 되지만 수필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정기문 중에는 자서전을 따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 중에 우리 지금 편집글을 정리를 할 건데요. 여기 나타나 있는 이 편집글은 그냥 단순히 편지 자체의 내용으로만 감상을 하실 게 아니라 여기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그 당시의 상황, 일제강점기라는 상황에 유의해서 좀 보셔야 돼요. 자, 글쓴이의 처지를 보면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있는 처지라는 걸 뭐 감옥, 순사 이런 단어를 통해 알 수가 있고요. 그런 감옥에 있다라는 처지를 알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런 단어들입니다. 차입, 큰집, 쇠고랑, 용수, 보호순사, 간수 이런 단어를 통해서 현재 감옥에 갇혀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요. 자, 지금 여기에 있는 인물은 굉장히 당당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이 3.1운동에 참여했다가 감옥에 들어가긴 했고 실제로 감옥이라고 하는 곳은 무언가 잘못을 해서 끌려 들어가는 곳이긴 하나 거기에 들어가는 나의 모습은 개선문을 들어가는 것처럼 당당했다라고 어머니께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 걸로 봤을 때 내가 비록 감옥에 있으나 나의 행동은 부끄러운 행동이 아니고 떳떳한 행동을 하고 난 이 감옥에 있다라고 하는 자신의 당당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 편집글의 목적을 보시면 일단은 첫 번째 어머니에 대한 위로입니다. 막내 아들의 생사를 알 길 없는 어머니에게 저 막내 아들은 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첫 번째 위로하기 위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 제가 비록 여기에 잡혀있긴 하지만 조국 독립에 대한 의지는 계속해서 불태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국 독립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지고 그걸 어머니에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편집글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쓰이지 않는 건 아니고요. 표현 방법들을 사용을 해서 자신의 의지를 더 잘 드러내곤 하는데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눈이 샛별과 같이 빛나고 있었다.
내가 들어가는 그 모습은 개선문으로 들어가는 듯 하였다. 뭐뭐인 듯, 뭐뭐인 양, 뭐뭐 같이, 뭐뭐처럼 이런 연결을 넣어가지고 비유하는 표현 방법을 우리가 직유법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5번에 나타난 비유적인 표현들의 의미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요.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을 때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우리 어머니 같으신 어머니가 조선 천지에 몇 천이 계십니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 우리 어머니 같으신 어머니라는 의미는 글쓴이의 어머니는 독립운동을 하다 감옥에 갇힌 자식을 둔 분이죠. 그러니까 어머니처럼 독립운동을 하다가 자식이 감옥에 간 그런 자식을 둔 다른 어머니들, 그러니 독립운동하다 감옥에 갇힌 자식을 둔 다른 어머니들을 뜻하는 표현이지만 이때 어머니보다 더 크신 어머니를 위해서 저는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라는 의미의 어머니는요. 우리 어머니보다 더 크신 어머니, 즉 조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적인 표현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결과적으로 이 작품의 주제를 정리해라 라고 한다면 조국 독립에 대한 의지, 어머니에 대한 위로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섬진강 기행입니다. 일단은 기행문이고요. 기행문의 특성상 이 기행문의 3요소, 여정, 견문, 감상을 반드시 나눠서 정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여정이라고 하는 건 여행의 경로를 뜻하죠. 어디를 거쳐 어디를 가게 되었는지. 견문이라고 하는 건 내가 여행을 가서 본 것, 들은 것들. 감상이라고 한 것은 느낌점. 이러한 기행문의 3요소를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 글의 글쓴이는 섬진강을 여행을 갔다 와서 자신의 느낌을 쓴 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읽어봤을 때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어디를 돌아 가서 보니 섬진강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마저 순박해 보이더라. 그리고 실제로 요강바위라고 하는 바위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그 마을 사람들의 자연에 대한 생각들을 또 보여주곤 하죠. 자, 일단 사용된 표현 방법들을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암기하려 하시지 마시고 이쪽을 한번 가려보고 여기에 나타나 있는 표현들이 바로 어떤 표현 방법이 사용되었을까를 한번 짐작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린 강, 늙은 길, 바위에 온화한 자태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사람이 아닌 것들을 사람처럼 표현한 의인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름강의 흐름은 휘모리 장단이다. 늙은 강의 흐름은 진양조 장단이다. 라고 A는 B다, A는 B다의 형식으로 비유하고 있는 은유법이 사용되었죠. 물 한 개가 마을을 이불처럼 덮어주고 있었다. 뭐뭐처럼, 뭐뭐같이 이러한 표현의 직유법이고요. 섬진강 주변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글쓴이가 자신이 본 내용을 그림을 그리듯이 우리에게 글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묘사입니다. 특히나 소설에서 등장인물의 외양을 묘사한다거나 아니면 기행문에서 자신이 보고 느꼈던 것들, 본 어떤 마을의 전경이라던가 예쁜 나무의 모습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묘사의 방법을 활용해서 독자들에게 많이 전달을 하고 있죠. 자, 이제 기행문의 3요소에 따라서 본문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 건데요. 이 글의 여정을 보면 여우치 마을을 돌아 옥정호수 가고 27번 국도를 타고 천단마을을 가서 구단마을, 싸제마을, 장구목마을, 북대미마을 그리고 순천으로 들어가는 그 길의 여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여정을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분명히 여정에 대한 내용을 시험에 나오게 된다면 본문을 제시해주고 그 본문에서 여정이 드러난 부분을 골라라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니까 암기하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이게 여정이겠구나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견문은 내가 보고 들은 이야기입니다. 굽이치는 강과 길은 내가 직접 본 것에 해당되겠고요. 가파른 노령 산맥도 역시 내가 직접 본 것에 해당되겠죠. 요강바위에 얽힌 이야기는 그 주변의 어르신들께 요강바위의 이야기를 듣게 되죠. 자, 이 요강바위 이야기를 살짝 해주고 조금 이따 세 번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마을에 되게 큰 요강 모양으로 생긴 바위가 있었대요. 되게 뭔가 보물처럼 마을 사람들이 여기는 그러한 바위인데 그걸 그만 도둑들이 훔쳐가 버린 거죠.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도둑을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었는데
언젠가 그 도둑들이 그걸 훔쳐놓고 그걸 사갈 수 있는 사람을 물색을 하면서 바위를 어느 곳에 숨겨놓은 걸 지나가다가 우연히 저거 요강바위인데? 라는 걸 알게 되어서 그 도둑들이 잡혔고 그 바위를 다시 자신들의 마을로 제자리로 옮겨놓는데 드는 비용들, 그 비용들을 그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돈을 모아가지고 객출을 해서 그 바위를 제자리로 옮겨놓았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실제로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걸로 봤을 때 지금 이건 들은 이야기일 뿐이지만 그러한 요강 바위를 하나의 자연물로서 그냥 대상으로 지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정의를 내린 거죠. 저 바위가 그 마을에 있든 없든 마을 사람들에겐 중요한 일은 아니겠지만 원래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이고 우리 마을의 하나의 특징적인 물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합쳐서 다시 가지고 와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었고요. 그걸 통해서 느낀 여러 가지 감상들은 지금 호수의 아침 물안개가 쫙 펼쳐져 있는 모습을 보기만 했다면 이건 내가 본 것이니까 견문에 해당되겠지만 고단한 사람들의 마음을 그 물안개가 이불처럼 덮어주고 있구나라고 느낀 바기 때문에 이건 감상에 집어넣었습니다. 자, 요강바위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도둑의 생각, 마을 사람들의 생각을 정리를 해보면요. 도둑들은 하나의 자연물을 자연물로서 보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로 보고 있고요. 마을 사람들은 그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보고 있죠. 그래서 섬진강 기행의 주제를 정리해보자면 겨울 섬진강의 모습,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의 순박한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한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작품 백범일지입니다. 백범이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백범 김구 선생님이 바로 떠오를 만큼 되게 유명한 호인데요. 이 작품은 전기문 중에서도 자서전입니다. 전기문이라고 하는 건 어떤 특정한 인물의 생애를 사실적으로 기록한 글이다 라고 본다면 자서전은 이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데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신의 일생을 혹은 자신의 어떤 일생의 한 부분을 자신이 직접 기록한 글이다. 자, 이거 두 가지를 놓고 여러분들이 분류를 해봤을 때 전기문 같은 경우는 남이 나의 일생을 써주는 거다 보니까 약간 객관적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자서전 같은 경우는 내가 나의 일생에 대해 쓴 글이다 보니까 약간의 주관적인 성향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떠한 평가 같은 것들이 좀 더 주관적으로 개입해서 적혀져 있는 그런 특성도 보이기도 하고요. 이 글은 지금 김구 선생님이 자신이 겪었던 어떤 일생 중에 한 부분을 지금 우리가 발췌해서 넣어놓은 글이고, 그래서 이 작품 내에는요, 김구 선생님이 김윤정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지금 어느 부분에 보면 되냐면 172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지금 김구 선생님이 그 당시에 명성황후를 살해했던 일본인들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고 주막을 지나다가 명성황후를 죽인 데 가담을 했던 일본인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도망을 간 게 아니라 언젠간 나를 잡으러 오겠구나 라는 생각에 자신의 이름이랑 인적사항을 적어놓고 그 자리를 뜨죠. 잡으러 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실제로 잡혀갑니다. 근데 잡혀가서도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버텼던 이유가 지금 여기서 내가 인정해버리면, 내가 그를 죽였다라는 걸 인정해버리면 여기에서 판결이 나고 내가 저 사람을 죽인 의도를 밝히지도 못할 테지만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고등법원까지 올라가서 내가 저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의도에 대해 알게 될 것이고 그 나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에 끝내 고문을 참아가면서 자신이 고등법원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지금 참고 있는
내용이 나타나고요. 그 과정에서 김윤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김구라는 사람을 법정 안에 내세워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 김구라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강건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귓속말로 김구 선생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당시는 굉장히 어린 나이였어요. 18인가 16인가 당시에 행한 일인데, 오히려 그 법정 안에 서서 김구가 수많은 관리인들을 향해 꾸짖습니다. 너희들은 나라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이, 관리인이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어찌하여 일본 편에 서서 우리 황후를 죽인 사람에 대하여 누구도 가서 뭐 복수를 했다라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찌 그런 마음으로 나라의 녹을 먹느냐라고 오히려 야단을 치고, 거기에 있는 관리들이 얼굴이 홍당무빛이 되고, 그걸 감시하고 듣고 있던 일본인 관리들도 그 자리에서 그 퍼런 서술에 놀라서 자리를 뜨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김윤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옆에서 마음껏 소리치시오, 혹은 여기에 서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당신의 의도를 널리 밝히시오 등등, 다른 사람 앞에서 김구가 자신의 이야기를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은 느낌을 보여주다가도 김구 선생님 생각에는 이 사람도 어쩔 수 없이 나라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이니 어느 정도 나에게 어떤 쇼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던가라는 판단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될 게, 자서전이라고 하는 건 자신이 자신의 이야기를 쓰다 보니까 객관적이기보다는 약간 주관적인 성향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부분도 지극히 주관적이겠구나라는 내용. 그러니까 반드시 그 인물에 대한 모든 사람들이 정의 내리는 객관적인 시선은 아니라는 것 정도만 살짝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핵심 정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일지의 글쓴이의 태도와 이유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바로 앞에서 봤던 내용이 있었죠. 우리 시문의 옥중에서 어머니께 올리는 글헐. 시문 같은 경우도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혀갔는데도 불구하고 감옥 속에서도 당당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얘기했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글쓴이도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들어가 있긴 했으나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굉장히 떳떳함,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당당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왜냐?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왕비를 죽인 그 일본인을 살해한 것은 당연한 복수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시대적인 상황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명성황후가 일본인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던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정치에 있어서도 외세의 간섭을 심하게 받고 있었다라는 거. 한 죄수를 처리하는 과정까지도 외세의 간섭을 받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글쓴이의 성품을 이 글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국모를 시해한 일본인을 죽일 만큼 애국심이 투철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10대였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이 아주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러한 내용을 듣고 어머님이 찾아와서 처음엔 걱정하는 낯빛으로 그 재판을 지켜보시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머님을 오히려 위로하죠. 저렇게 호랑이처럼 굳건한 호랑이 같은 아들을 두셨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소. 등등. 그리고 나중에 김구 선생님이 감옥에 들어가게 됐을 때도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김구를 몰아왔던 사람들도 사식을 들고 와서 정말 당신의 그런 의협심 강한 모습에 깜짝 놀랐소, 감동했소라고 하면서 사식을 넣어주고, 그 사식을 김구는 받아서 많은 죄수들에게 나누어주는 등 여러 가지 좋은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외인들 눈치 보기에 급급한 법정의 관리들 앞에서도 그들을 엄하게 꾸짖는 걸로 보아서 의롭고 용기가 대단히 강한 인물이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신문 과정을 감시하러 온 일본인 순사까지도 꾸짖습니다. 보통은 일본인 순사라는 단어만 들어도 벌벌 떨거나 숨게 마련인데, 그런 걸로 봤을 때도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인물이구나라는 걸 짐작할 수 있고요. 면회 오는 사람들이 음식을 보냈을 때 그 음식을 혼자 먹거나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죄수들을 향해서 나누어 주는 걸로 봤을 때 배려심이 있는 인물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여러 가지 수필 중에서도 수필의 범주에 포함되는 내용 중에 편집글,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 특정한 독자에게 향하는 글 한 편 봤고요. 두 번째는 기행문이라고 해서 자신이 직접 여행한 것에 대한 여정 견문 감상을 주로 쓴
수필의 한 종류를 봤고요. 세 번째는 전기문 중에서도 자서전.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신의 일생에 대해 쓴 글이기 때문에 이것도 수필의 한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각각의 공통점하고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좀 분류를 해서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백범일지하고 옥중에서 어머니께 올리는 글월 같은 경우에는요. 그 작품이 쓰여진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알려주는 소재들, 이런 것들을 좀 유의해서 체크를 해놓으시면 문제 푸는 데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요. 우리가 새로운 갈래, 희곡하고 시나리오로 들어갈 겁니다. 희곡하고 시나리오에서는 글이 희곡이거나 시나리오라는 걸 알려줄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두 가지의 공통점과 차이점 역시 좀 잘 보셔야 되니까 미리 한번 본문 한번 읽어오시면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